늘 밝은 사람들, 속을 모르겠는 사람들, 늘 웃고. 근데 이런 분들도 누군가에겐 사실 의외로 지옥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은 늘 밝은 모습만 나한테 보여주니까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심리학자들이 부적절하게 밝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죠. 사실 허세 많이 부려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저도 옛날에 길 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내 친구가 야 괜찮아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엉덩이에서 피 아니야. 사실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약하게 보이기 싫고 내가 남들에게 동정받기 싫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는 걸 너무 끈질기게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남에게 피해 주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내가 화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다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런 유형이요. 진짜 위험한 게 과로사가 쉬워요. 모든 과로사하는 분들이 그렇진 않지만 과로사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족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힘들다는 시그널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분들에게도 훨씬 더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제일 많이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욕을 많이 먹어본 사람. 네. 어렸을 때부터 힘들다, 아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못하게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한테 우는 거 아니야. 남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참 상처되는 말이잖아요. 부정적인 감정은 왜 느낄까요? 온에서 오는 생존 신호예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힘들다. 이런 모든 시그널들은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정하게 화냈다 그러면은 그건 정당한 거예요. 감정을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누르게 되면 그 감정에 대한 눈금 자체가 발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 하는 거 아니야는 참으로 아이를 그쪽 전체의 그냥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억누르게 만들면서 하는 또 안 좋은 말이 있어요. 내가 참 어른스러워요, 이거. 맞아.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말인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를 때마다 어른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버리면 감정을 안 보여야만 나는 오히려 잘하고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연예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방송 쪽, 뭐 서비스업은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내 감정을 누르고 안 보여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강박증이 되죠. 이걸 뭐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감정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도 사람을 탈진시킨다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들이 있잖아요. 자아고갈 실험 같은 거. 다른 사람들 다 춤출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그걸 시켜놨더니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춤춘 사람들이 에너지를 쓴 것 같지만 내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 사람은 탈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왜 탈진했는지 이유를 더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심하면 이게 조울증이나 아니면 양극성 우울 장애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어느 정도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나는 이 사람의 한 가면이랑만 사귀고 있다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서 허망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패를 보일 때에만 내 패를 먼저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아,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게 나오지 않겠구나, 안 보여주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상당히 친한 친구인데 자기 부모님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던 경우가 있어요. 네, 부고를. 전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지난 30년 동안 저한테는 힘든 모습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도 똑같이 힘든 일 있을 때 너한테는 알리지 않을 거야. 실제로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한테 단단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가깝고 친한 사이라면 보일 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내 감정이에요. 난 괜찮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차단막이나 아니면 장벽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안 불편한 척, 자기 혼자 괜찮은 척. 이것도 또 하나의 위선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만 잘못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늘 나랑 있을 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같이 있을 때 유난히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을 너무 가볍게 여겼거나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무 희화화하거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당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평가 때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상처를 받았는데 강의평가 때 머리 크다는 얘기는 왜 쓰는 거예요? 이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색출하고 싶은데 자기 외모 신체 콤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짧은 다리, 그다음에 큰 머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씩 저희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유난히 그때 저만 보면 야 짤다리라고 하면서 짧은 다리 친구 같다라고 놀리던 키 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짤다리라고 막 옆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놀려도 전혀 상처를 안 받아요. 야 짧으니까 안 넘어지잖아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는 게. 한국 유도가 왜 이기는 줄 알아 임마? 안 넘어가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오히려 즐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대학교 1학년 그 시기에 유난히 고농담을 많이 했던 그 친구는 전혀 악의가 없는 친구였거든요. 저도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유난히 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사람한테서는 내가 약점 보이기가 싫고 내가 만약에 힘들어한다라는 건 내가 뭔가 패자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 입장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항상 밝은 게 그런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아주 자기 인식 능력이 좋은 사람들. 주위에 이런 분들 있죠. 오늘은 안 나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나가면 말싸움 딱 붙어서 싸우기 딱 좋은 날이야. 오늘은 안 나가는 게 상책이야. 전 처음에 너무 재수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데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10년 먼저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서 이제 그게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서 나가면 많이 지칠 것 같다, 상처받을 것 같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밝을 수 있을 때에만 밖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 그만큼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령 좋은 사람. 우와. 내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 감정 상태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또 정확히 아는 거. 이걸 메타 정서라고 하죠. 메타 정서가 좋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기쁨에 민감한 날 밖에 나가서 재밌게 놀고, 화에 민감한 날 사람들한테 거리 두고, 그리고 우울에 민감한 날 혼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과의 접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메타 정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화에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 사람들 만나러 나가요. 굳이. 바로 싸우죠. 그 시그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맨날 친구들끼리 칼부림 났네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모임에서 만나서 의절했네 이런 사람들이죠. 저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인식 능력 중에 하나라고 이걸 봅니다. 항상 밝은 사람들을요, 위선적이다 라고만 보시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판교 잡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판교 잡스? 잡스하면 누구 떠오르시나요? 스티브 잡스죠. 판교에 가면요, 정말 많은 IT 쪽의 스타트업들이 있죠. 20대, 30대 성공한 젊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입고 나와요. 네, 진짜 스티브 잡스. 네. 이분들 중에 일부가 판교 잡스인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판교 꼰대 잡스. 저도 그 중에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40, 60대에 해당하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동풍이에요. 진짜 어떻게 20대에 30대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인생관이 확고부동할까? 네. 40, 60대는 그래도 아까 이재용 씨께서도 자꾸 이렇게 저를 눈을 마주치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우리는 그래도 좀 그런 얘기 안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꼰대인 거 알아야죠. 저도 그래서 네, 저만 빼고 대학원생들이 회식하고 MT 가는 거 다 알아요. 네, 네, 다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에는 네, MT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네, 굉장히 큰 펜션도 빌렸고요. 네, 자동차도 제 자동차를 가져갔고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몸이 살짝 좋지 않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바로 옆에 계셨어라고 했더니 네, 편히 쉬십시오. 저희는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진짜 이 젊은 꼰대 이분들은요. 진짜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젊거든요. 나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데 그렇게 서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좀 과도하게 싶을 정도로 그 집착을 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자기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자,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어린 나이에 크게 성취한 사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젊은 꼰대가 된다가 아니라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게다가 어린 나이에 큰 성취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질문이에요. 이전 세대와 달리 요즘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서 더 이상 선배에게 질문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지식의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차이가 나죠. 내가 질문해야 그 사람도 질문하거든요. 결국은 질문하고 질문받는 자가 지식을 지혜로 리포맷합니다. 질문하는 후배들이 진짜 성장할 후배들입니다. 두 번째, 자기가 세운 규칙이나 규범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젊은 꼰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자면 7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야.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미신적인 행태를 해요. 예, 7시 이전에는 뭔가 기운에 좋은 기운이 있다는 둥. 왜 제가 그런 거 봤더니 그 사람은 실제로 7시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들과 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성공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녁형 인간들이 있거든요. 예. 저녁형 인간들이 있어요. 네. 저녁형 인간들이 창조적인 인간들이 많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우연의 일치의 하나로 특정한 요인을 성공하면 그게 이제 행동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에요. 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피상적인 생각을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결국 또 젊은 꼰대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죠. 저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꼰대 짓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잘 조언을 하고 후배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팁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미국의 언어인지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마이클 토마슬러라고 하는 분인데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내 말이 훨씬 더 꼰대스럽지 않게 하지만 내 경험이 더 잘 그들에게 스며들 수 있고 후배들도 들을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해라. 기술, 조선왕조실록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성공한 건 선배님 그때 성과가 좋으셨다면서요? 야 그때 말이야 남북관계가 그때 정상화가 됐어. 유가가 그때 떨어졌지. 조선왕조실록처럼 담담히 그때 당시의 정황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 나. 실패는 설명하라. 설명은 삼국지 주인공 있는 거죠. 선배님 그때 왜 이렇게 안 좋았다면서요? 그때 내가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가진 경험을 완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죠. 요거 거꾸로 하죠 대부분.
자기의 성공을 설명하죠. 그렇죠. 신나게 그냥 나의 네, 무공을. 그렇지. 밤을 자지 않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선배가 자기의 실패는 기술해버리면 되게 기만적으로 보이죠. 그때 국제 정세가 안 좋았어요. 근데 유가가 지금 저참하게 떨어지고. 변명 같고. 성공은 기술하고 실패는 설명하면 굉장히 후배로서는 받아 적고 싶은 선배들의 말이죠. 나이 든 꼰대, 젊은 꼰대 모두 막론하고 꼭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렇죠. 네. 뒤에서 다 해주시는. 천만 불짜리 그 용어인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런데요, 하셔도 돼요. 나 때는 말이야 그 말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결국 내가 말이야 너희 때는 말이지 내가 너희들을 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비교해버리면서 혹은 차별하면서 균형이 무너지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보다는 우리 때는 말이야가 좀 더 괜찮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때는 그렇게 힘을 합쳤다는 거지? 이 선배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은 칭찬이 바로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일을 참 잘해요. 요즘 젊은 사람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반대로 우리 이재용 씨께서 김용준 씨한테 이런 칭찬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되게 이상할걸요? 어머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참 잘 입으십니다. 어머. 그 세대 내를 비교하거나 뭔가 우열을 매기면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덕담해도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칭찬과 대화는 우연한 득점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다 나가실 때 편하게 신도록 돌려놨어요. 그런데 이모 중에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어머 누가 이렇게 기특하게 신발을 다 돌려놨어서 나갈 때 편하게 신기에. 저요 이모. 아우 역시 경일. 저한테 40년 동안 기억나는 말이죠. 이렇게 우연한 득점이 있어요. 우리의 뇌는 거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인데도 이 행동이 조직, 혹은 우리 집, 가정, 혹은 우리 학교에 도움이 되는 이타적인 행동이라면 누군가가 그걸 놓치지 않고 이거 누가 했어? 고마워. 아유 이거 요긴한 행동이네. 이렇게 덕담 받아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바로 자율적이고요. 요즘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시킨 일만 해. 결국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내가 칭찬하고 격려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시킨 일 잘해왔을 때만 보상받는 사람들은 정말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후배 세대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큰 의미 없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정말 많은 그런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했다, 고마워 라고 해주면서 우리는 그들과 훨씬 더 자율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타인에 대해서 알려면요, 제일 좋은 건 이런 표현을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내 안에 저 사람이 보이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좀 정도는 약하더라도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가 바로 뭐냐? 평상시에 일기 써놓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가 있습니다. 일기를 아침에 쓰세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 감정 속에서 살짝 벗어나와서 쓰는 거예요. 어제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고 저런 일 있었는데 이래서 좀 그랬음, 이래서 좀 저랬음. 끝이에요. 그 일기 속에서 원망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기쁨이나 막 번민에 막 묻혀 있는 그런 일기가 아니라 그걸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요. 일기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거나 그걸 잘 쳐다보면 내가 나를 볼 줄 아니 타인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